행안위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번번이 막히다가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하게 된 건데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청문회를 한 차례 남겨놓고 이제 있고요. 네. 그리고 기관 보고 끝났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했고 이제 희생자 유족들하고 그리고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이냐면 그 사지에서 살아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존자들이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초청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늘 생존자들을 빼놓고 하더라고요. 16분이 계신데 네. 그래서 그분들 발언까지 그날 좀 들었습니다. 전부 숙연해졌죠. 그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들도 아니 들을 수 있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자기가 살아나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살고 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생존자가 있었지 우리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상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트라우마 지원이나 이런 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전면 안 되고 있는 중이어서 더 좀 참혹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왜 그러면 오송 참사가 2년이나 되도록 계속 막혀왔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국정감사 처음 국정조사 시작할 때부터 뭐를 했냐면 왜 국무조정실이 당시에 네. 감찰을 사건이 나면 와가지고 감찰을 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서 기관에서 검찰은 어떻게 할 건지 경찰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네. 나눠주거든요. 근데 시작한 7월 15일 날 사고가 터지고 17일 날 이틀 네. 후에 경찰이 수사단을 꾸렸어요. 그런데 경찰도 연락 체계가 미비하고 허위 보고를 한 게 있어서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가지고 아예 새로 180여 명의 138명의 인원을 꾸려가지고 대규모로 메모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17일 날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감찰을 시작을 했고, 근데 감찰을 시작한 국무조정실이 3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검찰이 이거를 배당을 하라고 검찰을 끌고 왔어요. 느닷없이. 예. 그러면서 검찰이 들어옵니다. 아하. 그리고 경찰은 그렇게 메모드로 꾸렸었던 사람들을 8일 만에 다시 원대 복귀시켰어요. 예, 원대 복귀를 하고요. 그래서 당시 물어봤죠. 그러면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돼서는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앞으로도 검찰에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빠질 거냐? 검찰들은 검찰은 그걸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네. 경찰들이 할 수 있었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서 포기할 거냐 앞으로도 이걸 물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검찰이 수사를 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도지사, 네. 김영환 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빼놓고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대재해법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빼놓고 수사를 하는 그 점이 되게 좀 의아스러워서 거기 집중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가. 국무조정실이 관여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행복청장이 원희룡하고 절친인데 네. 행복청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술 친구였다. 그리고 또 김영환과 또 윤석열의 관계가 있다는 거를 김건희하고 명태균과의 관계를 제가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봐주려고 수사가 바뀐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권력형 어떤 수사 방향을 틀게 된 이런 사건이고 의심스럽네요, 이거. 예, 그 문제를 그리고 1년 후에 6월달에 네. 이듬해 6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때 중대재해범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다 빼고 말단만 발표를 합니다. 42명에 대해서 네. 다
그 뭐 말단 그 경찰관, 말단에 있는 청주시청 공무원, 환경청 이래서 전부 말단만 수사를 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왜 중대재해처벌법 안 하느냐고 계속 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5년 올해 1월달에 다시 발표를 해서 청주시장과 그 행복청장은 집어넣어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근데 그 타이밍이 묘한 게 12월 3일 날 내란이 있었고 네.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1월 달에 이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김용환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래서 왜 1년에 이런 거가 됐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한 묶음이었습니다. 이게 권력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그 국무조정실이 그리고 그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그렇게 했었던 그 안에는 또 약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몇 개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으로 있던 그 사람이 부지사가 됩니다. 김용환 지사에. 그래서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오송 참사 때 비서관을 하면서 그런 조절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심스러운 점을 이렇게 그게 한 묶음이고 두 번째 묶음은 그러면 그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발표한 김영환을 중대재해로 뺀 이유를 2장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뺀 이유를 발표를 해요. 근데 석연치 않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 우리 그 행안위 위원들이 같이 모두가 같이 그게 왜 포함이 되지 않느냐는 걸 가지고 증빙해 보이기도 하는 이제 그 국정조사가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현장을 가서 만나셨겠네요. 현장을 가서 만나기 했는데 세 번째 문제는 뭐였었냐면 실제로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8시 27분에 그 이제 물이 덮쳐서 이게 뭐 그 안에 있는 차량으로 물이 덮쳤거든요. 7분밖에 안 걸렸는데 그 이전에 이미 6시 반부터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물이 넘치고 있다는 전화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감리단장입니다. 감리단장이 물 넘친다고 막 하다가 그분이 구속이 돼서 6년형을 받고 4년형으로 감형이 되면서 2년 살고 목숨을 끊으세요. 스스로 감옥에서. 근데 그분이 가장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당시에 나온 기사 중에 그 한국일보 기자가 그분만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분의 취재에 의하면 감리단장이 끝까지 내가 감리단장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은 거가 아닌가? 이에 대한 자괴감을 엄청나게 가졌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리단장임을 밝혔으면 됐는데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그날 이제 현장에 나와서 말씀하신 행복청의 파견 공무원이었는데 그분은 전화를 계속해서 충청북도의 담당자에게 딱 전화를 한 거예요. 7시 그 2분경에 전화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담당자 선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김영환 도지사가 자기들끼리 알고나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고 체계가 내가 위상관한테 무슨 사고 나면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달을 했어. 근데 자기들이 알고만 있으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에게 보고가 안 된 그 시간이 있었고 결국은 8시 27분에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도지사는 그 시간에 괴산 가가지고 자기 땅 둘러보고 그리고 와서 점심까지 먹고 오송읍에서 먹고 그리고 1시 반쯤이나 돼가지고 현장에 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누가 분통을 터뜨리지 않고 도대체 그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 담당 책임자가 이런 식의 행동을 그날 당일날 이 전날부터 보였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용납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밝히고 있는 중인데 대략 나올 것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뭐 김영환 지사가 이거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아이고. 뭐 하여튼 뭐 볼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충북 도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좀 제가 좀 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야당 국힘 의원들도 야 이건 실드 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히려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국정조사 자체가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늦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도 되면서도 사실은 한 삼성급들 이상 되는 의원님들은 아 이게 뭐가 나올까? 설마 대통령실이 그렇게 국무조정실이 막 조정하고 이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참사가 났는데 아하. 그리고 그렇죠. 참사 과정이 세상에 어떤 단체장이 네. 그 기간 동안 7시에 회의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따 9시에 집에 돌아갔어요. 그 2시간 동안 보고를 못 받고 있었던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보고한 사람은 있는데 회의를 도청에서 네.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조치가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밝히고 있고 진상 규명이 꼭 돼야 된다. 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예. 꼭 돼야 되고요. 그래서 국정조사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 뭐 격려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보다 큰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새. 그래가지고 중앙 언론에서는 이게 묻혔습니다. 네. 오송 참사 관련된 보도가 거의 안 나왔죠.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역에서도 뭐 지역의 언론들도 전부 한 번씩 한 꼭지 최소한 몇 번씩 다뤄본 사안이니까 뭐 새로운 것이 나올까 하다가 국정조사 이런 일을 막 이렇게 밝혀지고 하면서 네. 역시 국정조사를 하길 잘했다는 지역민들의 분위기도 좀 많고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희생자 유족들이나 혹은 이제 생존자들이 용기도 많이 갖게 되면서 네. 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내심 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최선을 네. 다해서 마지막까지 국정조사 잘 임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다뤄주셔서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저희가 이제 들어보니까 너무도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대로 이걸 조사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도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태원도 참사.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최해병 사건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이렇게 일련의 상황이.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어떤 사회적 참사들조차도 이 권력이 이런 식으로 농단하고 네. 농락하고 이렇게 뒤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자괴감이 사실 많이 들었던 사건이에요. 예. 어쨌든 끝까지 다 파헤쳐서 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좀 파헤치기도 하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충북도청에 추모비 설치도 추진한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말씀 드려도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예. 사건이 일어난 날 이제 분향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분향소를 한이 많이 가지고 시청과 도청이 서로 막 줄다리기 하고 하면서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엄청 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처리 과정에서도 뭐 안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유가족당 한 명씩 사람을 붙여가지고 보고 무슨 일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 상태에서 49제 되는 날 이제 겨우 분향소를 세웠는데 49제 되는 날 밤에 네. 그걸 철거를 해버렸어요 강제로.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김영환 지사한테 이제 좀 실드를 쳐주려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들 지난 2년 동안 몇 번 만나셨습니까? 그래도 위로를 하셨겠죠. 그랬더니 3번 만났다. 3번.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청주시장 몇 번 만났냐? 예. 한 번 만났다. 다들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거죠. 네. 최소한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성실성의껏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단추를 이상하게 끼다 보니까 네.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 국민의힘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다 국민의힘이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조사 이런 일이 생기면 조사해서 왜 백서 발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두 군데 다 안 한 거예요. 발언도 질문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2년 동안 그렇게 계속 무슨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국정조사도 되고 이러니까 또 이 전에도 들어가는 길에 현판도 좀 달고 안내판도 좀 달고 뭐 이렇게 좀 하자고 했는데 주민들 중에 일부가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던 차에 그러면 도청 안에다가 그럼 조형물을 좀 네. 하자고 추모비로. 예, 추모비를 준비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그걸 삭감을 전액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도로 했겠네요. 아니 당연하죠. 네, 과반.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혐오물로 보고 혐오적인 상황으로 보고 피해자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네. 어떤 그 혐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서야 1년에 2년 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형물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예. 굉장히 좀 도청에다 그걸 하면 앞으로도 사회 그런 거 일어나면 전부 해달라고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아니 또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그 유족들에 대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추모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다는 약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대구 지하철 참사 났을 때 그 들어가는 입구에 당시의 참사 현장을 그대로 보관을 한 이런 건 뭐가 됩니까? 그게 혐오물입니까? 그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의식적으로 예방하고 네.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이고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추모하자는 그런 의미로 다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실에 세월호 참사의 그 교실을 이렇게 그대로 그 살아있던 그 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보존을 하는 것도 네. 역시 그들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는 추모와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어떤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저는 이게 전부 이게 위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꼬이면서 이 어떤 그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네. 틀어버린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제가 충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내년에 다수당이 되면 다시 행정조사해서 백서 만들고 시와 도가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추모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해서 네. 다시는 충청북도에서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시간과 기억의 공간을 갖도록 하는데 내 도당위원장으로서 약속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좀 다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예, 네. 이 중국에서는 특히나 그렇게 더 느껴지고 있는데, 네네. 자 오송 참사 청문회까지 다 이제 진행을 해서 25일에 결과 보고서 채택이 네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